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표입니다. 아니, 어떻게 또 영장이 기각됐죠? 정유라. 그러게요. 네, 기각이 됐어요. 예. 이 정유라를 보면서, 이 우병우하고 둘이 참 죽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 법치 위에 그 두 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기조가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은 조금 들거든요. 어느 쪽의 기조? 법원의 기조. 왜냐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던 쪽은 크게 달라진 바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법원의 기조였다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렇죠. 아니, 박근혜 최순실도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아니, 사실 종범에 해당할 수 있는 우병우 정유라는 풀려났다? 이건 논리적으로 얼개가 맞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워 하실 부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굉장히 정의로운 판사처럼 치켜 올렸다가 구속영장이 그냥 기각되면 또 완전히 쓰레기처럼 매도했다가 이렇게 막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이제 하셔서 판단 자체를 보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아니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어떤 사람은 기각하고 하는데 뭐 나름의 내용이나 뭐 판단의 근거가 있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영장 판사가 이제 3명이 보통 이렇게 1년 동안 담당을 하거든요. 뭐 전반적인 기조나 뭐 이런 게 이제 있기는 하죠.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정말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를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100% 구속을 시켜야 되는 사안인데 말도 안 되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막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특히나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주요 사건들이 모여있고 중앙지법 영장판사를 거친다는 거는 그 기수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법원의 영장판사다. 그런 경우에는 뭐 사건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적어도 중앙지법의 영장판사의 경우에는 딱 떨어지게 말이 안 되는 거를 막 덮어주고 만들어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전반적인 기조 내지는 뭐 분위기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을 신뢰를 못하는 게 언론에서 시끄럽게 막 한쪽으로 몰아가면은 또 거기에 편승했잖아요. 우리의 법원들이.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이 정유라 건은 국기문란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고 전대미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의 핵심적인 진술자일 가능성이 높은 정유라를 이런 식으로 2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니 검찰도 사실은 충분히 소명할 만한 내용을 보강해서 영장을 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찰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냐면 정유라가 최순실 게이트의 커다란 범죄 행위에 적극적인 가담자였다 라는 게 검찰의 주장의 핵심이고 법원은 뭐라고 본 거냐면 이거는 단순히 수혜자다. 최순실이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뭐 이대에 또 입학도 시켜주고 학점도 받게 해주고 삼성 통해가지고 말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혜택을 줬는데 그냥 자기는 모르게 그냥 단순히 그걸 받았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남는 건데 검찰은 지난번에 한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사안으로 재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속하는 것이 굉장히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범죄 혐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가담해서 공범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들을 보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반적인 기류가 조금 달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병우 영장이 기각됐을 때부터
지난번 줄줄이 구속영장이 막 나왔을 때와는 재판부가 전혀 다른 재판부란 말이에요. 정기 인사 때문에 1년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최순실 게이트의 대부분, 최순실 씨를 포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예. 쭉 줄줄이 구속됐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판단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병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이제 줄줄이 계속 기각이 나왔던 사람들의 판단은 지금 새로운 영장 전담 재판부가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송환돼 들어온 사람 케이스를 따져보면 69건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 중에 구속이 몇 건이나 됐을 것 같으세요? 69건 중에서 대충 몇 건이나 될 것 같으세요? 구속이 안 된 사람. 완전히 한쪽으로 옳기를 것 같은데 0건으로 하겠습니다. 69명이 범죄인 인도 청구로 들어왔는데요. 68명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지금 69번째예요. 최초. 정유라를 제외하고는 범죄인 인도 청구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불려 들어온 사람의 경우는 다 구속됐어요. 그럼 더더욱 문제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부자의 경우,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뭐 어머니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혈연 관계로 직계 존주속으로 걸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둘 다 구속을 잘 시키지 않는 게 그냥 관례고 관행이기는 해요.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이제 정유라의 경우에는 아들이 보육시설에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모녀가 둘 다 구속이 되고 그러면 이제 피부치 아들도 있고 이러니까 통상적인 걸로는 이런 경우에 그냥 범죄 혐의가 더 주요하게 있는 사람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는 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고 예. 법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우리 역사적으로나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형평에 맞게 쳐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단순히 전달의 역할을 했거나 단순히 무슨 미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김종이라든지 안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막 뛰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면이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자 그러면 정유라는 구속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미쳐봤을 때 그렇지 않다. 더 크게 본다 그러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 문제도 남아있을 뿐더러 그렇지. 그 최순실 게이트로 특검이 70일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시간에 수사를 제대로 다 벌려가지고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의 전반적인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정유라라는 사람이 구속돼 있고 또 이렇게 말 맞추기를 한다거나 증거를 이렇게 인멸한다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검찰도 단순 수혜자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가담자이고 그리고 덴마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변호인들하고 했던 뭐 자필 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적극적으로 뭔가 범죄 혐의를 했던 거를 감추려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밀 금고라든지 최순실 씨가 이렇게 주요한 증거들을 숨겨놨던 것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정유라 씨가 구속되는 것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모녀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갈 만큼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건의 사이즈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나 역사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따져봤을 때 아니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는 헌정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단초가 됐던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매우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뿐더러 69명이 범죄인 인도 청구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중에 68명이 전부 다 구속됐다고 하면 이 사람을 그렇게 구속시키지 않을 만한 것이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이번 사건의 판단은 법적으로는 딱 떨어지게 잘못된 것을 덮어가지고 그냥 봐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법원의 기조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기조를 형성한 사람은 혹시 양승태 아닐까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본인이
제 코가 석자예요. 왜냐면 지금 판사들이 전부 다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김프로이드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 판사들에게 뭔가 외압이 이루어지거나 뭔가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판사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고 예. 이런 게 전반적인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밖으로 터져나오지는 않겠지만 경향신문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를 삼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최순실 게이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정권도 바뀌고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면 반드시 그때쯤 터져나올 것이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 지금 그것이 이제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면담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대법원장은 안 만나고 이제 법원 행정처 차장이 아마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 내에서의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내에서 미심쩍은 판결들도 꽤 있었고 여러 가지 판사들에게 독립적인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있었던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막 터져나오는 이 시점에 뭔가 검찰로 시선을 돌릴 만한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그래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렇게 되면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전망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 의지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모여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을 포함해서 필두로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쭉 수사팀 자체가 뭐 정권도 바뀌었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커다란 대의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는 뭔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삐걱거리고 그럼 당연히 이제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커봐라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여론도 이제 막 생겨날 것이고요. 예. 종편에서는 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할 것이고 그런 여론이 생겨남과 동시에 예. 일부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책임을 검찰에 돌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이런 시끄러운 상황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 법원이 뭔가 개혁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저는 뭐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상황이 조금 다른 거는 검찰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사안으로 재청구를 하는 것도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쉬운 판단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이것이 지금처럼 2번이나 했는데 기각됐을 때 오게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야, 수사를 얼마나 엄벙덤벙했으면 이렇게 2번이나 기각이 되냐라고 판단을 하거나 예. 아니면 이게 뭔가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방금 대전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수사 제대로 되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재청구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이거를 3번이나 연달아 청구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제가 뭐 오늘도 검찰 관계자들을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례들이 사실 옛날에도 이제 뭐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예. 그러면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또 칼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3번째 청구해가지고 또 기각되면 이제 그때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니까. 예.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다른 쪽으로 뭔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더 불태우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보고 그런 결과들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더 큰 사안들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다든지 그래서 공소유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의 정기 인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2월 달에 보통 정기 인사가 있는데 총장이 새로 뽑히고 뭐 이렇게 되면 조만간 이제 정기 인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칼을 갈고 있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중앙지검으로 인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굴러가고 있는 재판과 별도로 최순실 게이트 내지는 뭐 정유라 씨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도 지금 기소해놓은 것 외에도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법상 정한 13가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만 수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검찰 단계에서는 그때는 사실 검찰은 의지가 별로 없고 최대한 어떻게든 뭉개고 덮고 지나가려고 하던 검찰 분위기에서 특검이라는 조직이 떨어져 나와서 13가지 사안에 대해서 7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수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때 이제 최대한 해가지고 뭐 이재용도 구속을 하고 박근혜는 이제 나중에 구속이 되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권도 바뀌었고 수뇌부도 바뀌었고 수사 의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걸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예. 시간 문제다. 그리고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잘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포진돼 있고 그 사람들이 정기 인사 때 더더욱 들어와서 검찰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차라리 된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수 있다. 예. 분위기 자체는 그렇더라고요. 예. 박근혜 때는 사실은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적폐 또 측근 인사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들이 물먹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기 때문에 정반대의 환경이 된 것이죠. 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검찰 인사는 지금 국면에서 누가 합니까? 지금 국면에서 사실 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원래 법적으로 보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모든 인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판을 짜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는 안 들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상의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중수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검찰청 산하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에는 사이즈가 가장 크고 검사도 제일 많고 그리고 특수수사를 하는 인력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뭐 그 나머지 주포들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은 특수수사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고 특수수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정무적인 감각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수사 의지를 지금 가진 상황에서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윤석열 지검장과 또 완전히 결이 다르게 뭔가 이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수사에 방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청구될 일은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 수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전투력이 센 사람들 그리고 특수사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돼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뭐 이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키는 문재인 정부 쪽에서 더 쥐고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인사가 만사지요. 하여간 정권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오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뭐 삼성이 적극적으로 막 변호를 하고 있고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기소할 당시에는 검찰과 특검과 뭐 또 2차 그 특수본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던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를 유지해가지고 재판을 잘하는 거에는 물론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추가로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 더 게이트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더라도 하여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일을 하냐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송환돼 들어온 사람 케이스를 따져보면 69건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 중에 구속이 몇 건이나 됐을 것 같으세요? 69건 중에서 대충 몇 건이나 될 것 같으세요? 구속이 안 된 사람. 완전히 한쪽으로 옳기를 할 것 같은데 0건으로 하겠습니다. 69명이 범죄인 인도 청구로 들어왔는데요. 68명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지금 69번째예요. 최초! 정유라를 제외하고는 범죄인 인도 청구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불려 들어온 사람의 경우는 다 구속됐어요. 그럼 더더욱 문제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부자의 경우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뭐 어머니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혈연 관계로 직계 존주속으로 걸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둘 다 구속을 잘 시키지 않는 게 그냥 관례고 관행이기는 해요.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이제 정유라의 경우에는 아들이 보육시설에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모녀가 둘 다 구속이 되고 그러면 이제 피부치 아들도 있고 이러니까 통상적인 걸로는 이런 경우에 그냥 범죄 혐의가 더 주요하게 있는 사람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해주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예. 아니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어떤 사람은 기각하고 하는데 뭐 나름의 내용이나 뭐 판단의 근거가 있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영장 판사가 이제 3명이 보통 이렇게 1년 동안 담당을 하거든요. 뭐 전반적인 기조나 뭐 이런 게 이제 있기는 하죠.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정말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를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100% 구속을 시켜야 되는 사안인데 말도 안 되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막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특히나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주요 사건들이 모여있고 중앙지법 영장판사를 거친다는 거는 그 기수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법원의 영장판사다. 그런 경우에는 뭐 사건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적어도 중앙지법의 영장판사의 경우에는 딱 떨어지게 말이 안 되는 거를 막 덮어주고 만들어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전반적인 기조 내지는 뭐 분위기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을 신뢰를 못하는 게 언론에서 시끄럽게 막 한쪽으로 몰아가면은 또 거기에 편승했잖아요. 우리의 법원들이.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예. 그런데 이 정유라 건은 국기문란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고 전대미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의 핵심적인 진술자일 가능성이 높은 정유라를 이런 식으로 2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니 검찰도 사실은 충분히 소명할 만한 내용을 보강해서 영장을 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찰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냐면 정유라가 최순실 게이트의 커다란 범죄 행위에 적극적인 가담자였다. 라는 게 검찰의 주장의 핵심이고 법원은 뭐라고 본 거냐면 이거는 단순히 수혜자다. 최순실이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뭐 이대에 또 입학도 시켜주고 학점도 받게 해주고 삼성 통해가지고 말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혜택을 줬는데 그냥 자기는 모르게 그냥 단순히 그걸 받았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남는 건데 검찰은 지난번에 한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같은 사안으로 재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속하는 것이 굉장히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범죄 혐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가담해서 공범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들을 보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전반적인 기류가 조금 달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병우 영장이 기각됐을 때부터 지난번 줄줄이 구속영장이 막 나왔을 때와는 재판부가 전혀 다른 재판부란 말이에요. 정기 인사 때문에 1년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최순실 게이트의 대부분, 최순실 씨를 포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예. 쭉 줄줄이 구속됐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판단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병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이제 줄줄이 계속 기각이 나왔던 사람들의 판단은 지금 새로운 영장 전담 재판부가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보고 제가 그런 얘기. 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표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또 영장이 기각됐죠? 정유라. 그러게요. 네, 기각이 됐어요. 예. 이 정유라를 보면서 이 우병우하고 둘이 참 죽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 법치 위에 그 두 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기조가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은 조금 들거든요. 어느 쪽의 기조? 법원의 기조.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던 쪽은 크게 달라진 바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법원의 기조였다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렇죠. 아니 박근혜 최순실도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아니 그 사실 종범에 해당할 수 있는 우병우 정유라는 풀려났다? 이건 논리적으로 얼개가 맞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워 하실 부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굉장히 정의로운 판사처럼 찍혀 올렸다가 구속영장이 그냥 기각되면 또 완전히 쓰레기처럼 매도했다가 이렇게 막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이제 하셔서 판단 자체를 보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